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작가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의 단편소설 원숭이 손입니다. 1902년 하퍼스 먼슬리에 처음 발표된 이 소설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원숭이 손을 얻게 된 부부에게 일어난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원숭이 손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추운 밤이었다. 그러나 레이크스남 빌라의 작은 거실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벽난로에는 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체스를 두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 쓰는 방법은 독특한 수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일부러 킹을 위험한 곳에 두었다. 그래서 난로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던 백발의 부인조차도 엉겁결에 조심하라고 참견을 할 정도였다. 얘야, 저 바람 소리 좀 들어보렴. 순간 자신이 엉뚱한 실수를 해버린 것을 알아차린 화이트는 당황하여 아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말했다. 들리네요. 그러나 아들은 냉정하게 체스판을 내려다본 채 한쪽 손을 들고 크게 외쳤다. 장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오늘 밤엔 오지 않으려나 보다. 아버진 체스판 위에서 손을 허공에 둔 채 말했다. 장군 받으세요. 아들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에서 살기 싫구나. 화이트는 갑자기 터무니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흑투성이 변두리라도 이렇게 지독한 곳은 없을 거야. 비만 오면 골목길은 진흙탕이고 큰 길은 급류로 변해버리니 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임대 가구가 2채밖에 없다고 문제도 안 된다는 건가. 그만해요. 부인이 달래듯이 말을 이었다. 다음엔 당신이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화이트가 획 고개를 든 순간 그의 시선이 모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엷은 회색의 수염 그림자 밑으로 멋쩍게 쓴웃음을 지었다. 아, 오셨네요. 대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고 묵직한 발소리가 현관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허버트 화이트가 말했다. 노인은 서둘러 일어나 나갔다. 현관문을 열면서 찾아온 손님에게 길이 나빴을 거라고 열심히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도 꽤 힘들었다고 맞장구 쳤다. 화이트 부인은 혀를 차더니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그의 뒤를 따라 키가 크고 건장하며 둥근 눈에 불구스름한 얼굴을 한 남자가 들어왔다. 모리스 상사님이시다. 노인이 그를 소개했다. 상사는 악수를 하고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았다. 상사는 노인이 위스키와 술잔을 가져오고 작은 구리 주전자를 불에 올리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위스키를 3잔째 마셨을 때쯤 상사는 눈에 생기가 돌았고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멀리서 온 손님은 자신을 흥미있게 지켜보는 작은 가죽에 둘러싸여 의자 등받이에 넓은 어깨를 치켜 세우며 전쟁이나 재해의 무서운 광경과 외국인의 용감한 행동을 들려주었다. 벌써 21년이나 되었지. 화이트는 부인과 아들에게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당신은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는데 어때? 지금의 그 사람을 한번 보렴. 정말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군요. 화이트 부인은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인도에 한번 가보고 싶네. 가벼운 관광 정도로 말이야. 노인이 말했다. 지금 살고 계신 곳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빈 유리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오래된 사찰이나 수도승, 마술사를 보고 싶을 뿐이라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모리스, 자네가 전에 말했던 원숭이 손인지 뭔지 말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별거 아닙니다. 상사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기거리도 못 돼요. 원숭이 손이라고요? 부인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글쎄 뭐랄까, 흔한 말로 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듣고 있던 세 사람은 흥미에 이끌려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손님은 멍한 표정으로 빈 유리잔을 입술에 대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노인이 술을 따라줬다.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라 비틀어진 작은 손에 불과합니다. 상사는 주머니 속을 바스락거리며 뒤진 후에 예상한 대로 무언가를 꺼내어 앞으로 내밀었다. 화이트는 징그러운 듯이 얼굴이 찡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아들은 신기한 듯 그것을 들고 바라봤다. 도대체 이 물건이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가? 화이트가 아들 손에서 원숭이 손을 건네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여기엔 어느 늙은 수도승의 마술이 걸려 있습니다. 성자인 그 노인은 인간 생애는 전부 숙명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거역하는 자에게는 오로지 슬픔만이 보복되고 말이죠. 성자는 이 원숭이 손으로 3명의 인간에게 각각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마술을 걸었습니다. 상사의 태도가 너무나 엄숙하여 듣고 있던 세 사람은 자신들의 가벼운 웃음이 왠지 지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왜 그 3가지 소원을 빌지 않았죠? 허버트가 건방지게 물었다. 상사는 중년 신사가 버릇없는 젊은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초리로 허버트를 봤다. 했지. 조용히 대답하는 상사의 검버섯 투성이 얼굴은 그 순간 창백하게 변했다. 그래서 그 소원은 정말로 이루어졌나요? 부인이 물었다. 이루어졌습니다. 술잔이 그의 옹골찬 이에 부딪혀 달그락거렸다. 그 밖에 누군가 다른 사람도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남자도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처음 2가지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소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손이 제 손에 들어온 거죠. 그의 무거운 어조에 모두들 조용해졌다. 모리스, 자네가 그 3가지 소원을 이루었다면 이제 그 물건은 필요 없지 않나? 간신히 노인이 말을 꺼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상사는 고개를 흔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팔아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의 재앙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이런 것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돈을 지불하기 전에 우선 시험해 보자고 할 테니까요. 만약 자네에게 또다시 3가지 소원을 빌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나? 노인은 예리한 눈초리로 상사를 바라봤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상사는 원숭이 손을 집어들더니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쥐고 흔들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아타고 작은 소리를 내며 화이트는 몸을 구부려 낚아채듯 그것을 불 속에서 꺼냈다. 태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상사는 심각하게 말했다. 만약 자네가 필요 없다면 내가 가져도 될까? 안 됩니다. 상사는 완고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불에 버린 겁니다. 그것을 집어둔 후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 탓이 아닙니다. 자, 분별력이 있다면 다시 불 속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제 막 손에 넣은 물건을 찬찬히 바라봤다. 어떻게 하면 되나? 원숭이 손을 오른손에 쥐고 높이 들어올린 다음 큰 소리로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는 것 같군요. 부인은 일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나가며 말했다. 당신 설마 나한테 4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라는 소원을 비는 건 아니겠죠? 부인의 말에 노인은 주머니에서 마법의 손을 서서히 꺼내놓자 3사람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그때 그 상사만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노인의 팔을 꽉 잡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원을 빌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십시오. 화이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는 상사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저녁 식사 동안 마법의 손의 일은 그럭저럭 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윽고 식사가 끝나자 3사람의 가족은 또다시 손님의 주위에 앉아 상사의 인도 모험담을 계속해서 매료된 듯이 듣고 있었다. 원숭이 손의 이야기도 그 대단한 모험담 중에 하나지만 별다른 이익은 없었나 보죠. 막차를 타러 가는 손님을 배웅하며 허버트가 말했다. 당신 그분에게 성의 표시는 하셨어요?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돈을 좀 줬지. 노인은 얼굴을 조금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필요 없다는데 내가 억지로 지어줬어. 그랬더니 자꾸만 그 물건을 빨리 버리는 게 좋다고 하더군.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허버트는 일부러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부자가 되어 행복해질 테니까요. 아버지, 우선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버지를 우습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의자 등 덮개를 번쩍 쳐든 어머니에게 쫓기면서 아들은 테이블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화이트는 주머니에서 원숭이 손을 꺼내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실 나는 무엇을 빌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만약 이 집의 집세를 완전히 청산해버리면 기쁘겠죠, 아버지? 허버트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고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200파운드의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바로 믿어버리는 자신을 의식하며 조금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마법의 손을 높이 쳐들었다. 아들도 엄숙한 얼굴을 했지만 슬쩍 어머니에게 윙크를 보내며 그대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짠짠짠 하며 감동적인 음향 효과를 넣었다. 나에게 200파운드를 주십시오. 노인은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허버트가 피아노를 장렬하게 연주하며 그것을 축하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노인의 무서운 비명 때문에 연주는 중단되었다. 황급히 어머니와 아들은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저 손이 내가 소원을 말하자마자 내 손 안에서 뱀처럼 꿈틀거렸어. 마루 위에 내던져진 원숭이 손을 두려운 듯이 쳐다보면서 노인이 말했다. 아들은 그것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런데 아버지, 문제의 돈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당신 기분 탓이에요, 여보. 부인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다른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군. 하지만 어쨌든 오싹하구려. 세 사람은 다시 벽난로 주위에 앉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파이프를 피웠다. 밖에는 더 한층 심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노인은 2층 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이 몹시 신경이 쓰였다. 심상치 않은 무서운 침묵이 세 사람을 엄습해왔다. 그러나 곧 노부부는 침실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틀림없이 지금 아버지 침대 위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주머니가 놓여 있을 겁니다. 허버트는 안녕히 주무시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옷장 위에는 뭔가 무서운 게 웅크리고 앉아서 아버지가 그 부정한 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게 틀림없어요. 다음날 아침,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식당에서 허버트는 내심 은밀히 품고 있던 걱정을 웃어넘겼다. 식당에는 어젯밤과는 달리 평상시처럼 건강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더럽고 바싹 마른 원숭이 손은 모두 그 신통력을 그다지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찬장에 내버려져 있었다. 고참 군인들은 모두 다 그래요? 화이트 부인은 말을 꺼냈다. 도대체 그런 시시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니 우리도 정신이 나갔죠. 요즘 세상에 그런 마법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200파운드의 돈이 어떻게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아마 하늘에서 아버지 머리 꼭대기로 떨어져 버리나 보죠. 허버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모리스 말로는 소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했어. 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일단 소원을 빌면 그 결과는 아주 우연하게 일어났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게 이루어질 거야. 어쨌든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돈에는 손대지 마세요. 식탁에서 일어나며 허버트가 말을 이었다. 그 돈 때문에 아버지가 치사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면 우리들은 아버지와 의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어머니가 웃으며 아들을 따라 현관까지 가서 대문으로 걸어가는 그를 배웅하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남편이 쓸데없는 데 돈을 쓴 것을 생각하고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다. 우체부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는 그녀도 역시 그 기대로 가슴이 들떠 달려갔지만 배달된 것은 양복점의 청구서였다.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 것도 모두 그 모리스 상사의 술주정 탓이라고 투덜거렸다. 허버트가 돌아오면 지금의 우리를 분명히 또 비웃을 거예요. 부인과 노인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난 맹세할 수 있소.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그 원숭이 손이 내 손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만은 분명하오. 노인은 컵에 맥주를 따랐다. 움직였다고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움직였다니까. 노인은 주장했다.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니오. 나는 그저... 당신 왜 그래? 부인은 대답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는 집 밖에서 한 남자가 수상하게 서성거리는 게 보였다. 남자는 좀처럼 결심이 서지 않는 듯이 집을 바라봤다. 어떻게든 결심을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순간 부인은 200파운드에 대한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녀는 전혀 모르는 남자가 세련된 옷차림에 새 실크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보였다. 남자는 대문 앞에 3번째 멈춰 섰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갔다. 그리고 4번째로 대문에 손을 얹어 놓더니 갑자기 결심했다는 듯이 밀어 젖히고 현관까지 걸어왔다. 동시에 부인은 손을 뒤로 돌려 급히 앞치마 끈을 풀러 의자 쿠션 밑에 쑤셔 넣었다. 곧 그녀는 안정되지 않은 손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손님은 부인을 흘끗 쳐다봤다. 손님은 그녀가 어지러진 방안을 치우며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소리를 흘려듣고 있었다. 부인은 방안을 대충 정리하고 교양 있는 여성처럼 참을성 있게 손님이 용돈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손님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실은 댁을 찾아가 보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만. 손님은 겨우 입을 열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바지에서 실밥을 떼어냈다. 저는 모엔 맥인스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 말에 부인은 무식 중에 덜컥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허버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우선 여보, 좀 앉아요. 당황할 거 없소.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닐 거요. 노인은 걱정스러운 듯이 손님을 쳐다봤다. 유감스럽습니다만 허버트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요? 다그치는 부인에게 손님은 끄덕이며 머리를 숙였다. 매우 심합니다. 손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이군요. 부인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러나 갑자기 부인은 말을 멈췄다. 이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불길한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피하는 손님의 얼굴에서 그녀는 더욱 무서운 사태를 역력히 확인했다. 흠칫 숨을 멈춘 부인은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을 되돌아보며 떨리는 주름진 손을 남편 손에 얹었다. 긴 침묵이 그들을 덮쳤다. 아드님이 기계에 끼었습니다. 손님은 겨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에 끼었다고요? 망연자실하게 노인은 되물었다. 그래요. 창 너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앉으며 그는 부인의 손을 잡아 양손에 꼭 쥐었다. 마치 40년도 훨씬 지난 그들의 연애 시절처럼. 그 아이는 우리에겐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노인은 손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손님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회사에서는 저를 통해 무척이나 상심하실 두 분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곳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전 한낱 고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회사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부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한 곳만을 응시한 채 벌레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아마 그의 친구인 상사가 처음 전투에서 보였을 만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님은 말을 이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배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드님의 근무 업적을 고려하여 약간의 보상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화이트는 부인의 손을 떨어뜨렸다. 그는 일어서며 얼굴 가득히 공포의 빛을 띠고 손님을 바라봤다. 노인은 바짝 마른 입술로 말을 이었다. 얼마죠? 200파운드입니다. 쓸쓸히 미소를 짓는 노인의 귀에는 부인의 비명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눈먼 사람처럼 두 팔이 앞으로 처지더니 감각을 잃은 노인의 몸이 풀썩 그대로 마루로 쓰러졌다. (2마일) 정도 떨어진 넓은 새 묘지에 죽은 아들을 묻은 노부부는 어둠과 정적이 자욱한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끝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들의 죽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노부부는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부질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무엇이든 좋다. 뭐든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쇠한 마음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이런 기대도 포기해버렸다. 가끔 무감동이라고 잘못 이름 지어진 그 나이든 사람들의 구할 길 없는 체념으로 때로는 그들은 거의 한마디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이야기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나긴 권태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 노인은 문득 잠에서 깨어나 팔을 뻗어보니 침대에 자기 혼자뿐이었다. 어두운 방의 창가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노인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부인의 울음소리였다. 자, 이리 와요. 추워요. 노인이 부인에게 다정스레 말했다. 우리 아이가 더 추워할 것 같아서요. 부인은 다시 한번 훌쩍거렸다. 부인의 흐느낌이 노인의 귀에서 점차 멀어졌다. 침대는 따뜻하고 졸음이 밀려와 노인은 눈꺼풀이 무겁게 덮였다. 그는 또다시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런 부인의 커다란 외침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원숭이 손이요. 그 원숭이 손.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노인은 섬뜩하여 일어났다. 여보, 어디에 있소? 어디요 당신? 그녀는 방 안을 가로질러 남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걸 빌려주세요. 부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직 태워버리진 않았죠? 그건 거실 벽난로 위에 있소. 그런데 왜 그러오?
노인은 의아스럽게 물었다. 부인은 울다가 웃더니 몸을 굽혀 남편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부인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왜 좀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지? 당신은 어째서 그걸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생각해내다니 뭘? 남은 2가지 소원 말이에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들은 아직 1가지 소원밖에 빌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노인은 엄하게 물었다. 아니요.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또 하나의 소원을 빌겠어요. 빨리 내려가서 그것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들을 살려내요. 바보 같은 소리. 당신 미쳤소.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며 그가 소리쳤다. 가져와요.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빨리 가져와서 소원을 빌어요. 자, 내 아들, 내 아가. 노인은 성냥을 그어 촛불을 켰다. 빨리 침대로 돌아가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노인은 허둥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부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우리들의 첫째 소원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둘째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그저 우연의 일치야. 노인은 말을 더듬었다. 빨리 가져와서 소원을 빌어요.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문까지 끌고 갔다. 노인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그리고 벽난로까지 손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원숭이 손은 그대로 있었다. 노인은 혼자 거실에서 아직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2번째 소원을 말한다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아들이 호련히 자신의 눈앞에 그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았다. 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노인은 서둘러 거실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었다.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뺨에 식은 땀이 서서히 배어나왔다. 테이블을 돌아 방향 감각을 짐작한 노인은 벽을 더듬으며 움직였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좁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 불길한 물건이 들려 있었다. 노인이 방 안으로 돌아오자 그의 부인은 표정조차도 평상시와 다르게 보였다. 부인은 한결같이 오직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기분 탓인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노인은 부인이 무서워졌다. 소원을 말해요. 부인은 강한 어조로 외쳤다. 여보, 이건 어리석고 옳지 못한 일이요. 노인이 허둥거렸다. 어서 소원을 말하라니까요. 부인이 다시 한번 말했다. 노인은 손을 들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원숭이 손이 마루에 떨어지고 노인은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바라봤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다. 부인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올렸다. 노인은 가끔 창 너머로 밖을 응시하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추위에 몸이 얼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양초 끝이 도자기 촛대의 둥근 가장자리 밑바닥까지 타들어가면서 벽과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마법의 손에 실패해 노인은 형용할 수 없는 구원받은 기분으로 침대에 들어갔다. 몇 분 지나서 부인도 역시 조용히 포기한 듯 그의 옆에 누웠다.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시계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계단이 삐걱거리고 벽 맞은편엔 쥐가 찍찍 울며 시끄럽게 돌아다녔다. 어둠이 무겁게 두 사람 위로 엄습해왔다. 그렇게 잠시 누워있던 노인은 용기를 내어 성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성냥불을 붙여 들고 초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단 아래에서 갑자기 성냥불이 꺼졌다. 노인은 다시 불을 켜기 위해 멈춰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문 밖에서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희미하고 나지막한 노고 소리가 들려왔다. 성냥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는 숨을 죽인 채 있었다. 노인은 휙 몸을 돌려 나는 듯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세 번째 노크가 집안에 울렸다. 저게 무슨 소리죠? 부인이 놀라서 물었다. 쥐 소리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쥐야. 계단 근처에서 내 옆으로 달려가던 놈이야. 부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귀를 기울였다. 커다란 노크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허버트예요. 허버트. 부인은 소리치며 방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노인이 한 발 먼저 길을 막고 부인의 팔을 꽉 붙잡았다. 어떻게 하려는 거야, 당신? 노인은 신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요, 허버트라니까요. 부인은 발버둥치며 외쳤다. 2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깜빡했어요. 어째서 날 이렇게 막는 거죠? 저리 비켜요. 문을 열어야 해요. 제발, 그 아이를 들여보낼 수 없어. 공포에 떨면서 노인은 소리쳤다. 당신은 아들이 무섭나요? 부인은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말을 이었다. 저리 비켜요. 지금 간다, 허버트. 이제 곧 나갈 거야.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부인은 갑자기 힘껏 몸을 비틀었다. 남편의 손에서 도망쳐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녀를 뒤쫓던 노인은 계단에 이르자 뛰어나가는 부인의 등을 향해 부르짖었다. 쇠사슬이 소리를 내며 풀리고 아래층의 빗장이 서서히 삐걱거리며 마루 구멍에서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부인이 헐떡거리며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의 걸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내려와 보세요. 난 손이 닿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마루를 기어다니며 원숭이 손을 찾고 있었다. 적어도 문 밖에 있는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원숭이 손을 찾을 수만 있다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이 의자를 질질 끌어 문에 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걸쇠가 끼익하고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그 아슬아슬한 순간 노인은 원숭이 손을 찾아냈다. 그는 미친 듯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을 내뱉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멈췄다. 그러나 집안엔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었다. 의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차디찬 광풍이 쏴 계단 위로 불어왔다. 그리고 부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실망과 고뇌의 길고 커다란 통곡 소리를 듣고 안심한 노인은 아내가 있는 문으로 달려나갔다. 맞은편 길에 흔들거리는 가로등은 쓸쓸하고도 황량한 도로에 빛을 내리고 있었다.